됐다. 영법칙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연력학. 조금 뭐 문제 풀이할 때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개념 잘 들어두시고. 영법칙은 어려운 거 없죠. 이건 이제 열평형에 관한 거니까 열평형에 관한 법칙이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별거 없습니다. 열평형에 가지고 이제 열은 항상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제 객관식 주는 문제 같은 거 하나 잡을 때 그냥 공짜 문제지. 공짜 문제 잡을 때 열 해가지고 뭐 당연히 단위가 킬로칼로리라든가 줄 이렇게 해서 이제 열도 결국에 이제 에너지의 단위를 쓴다. 그러니까 열도 에너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 이동하는 에너지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운동 에너지의 교환인데 그게 열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물리적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 근데 연력학 영법칙이 열평형에 관한 법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철봉 같은 거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철봉. 너희들이 뭐 놀이터에 갔는데 철봉을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눈으로 그냥 봐서는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철봉을 봤는데 차가울 것 같다, 뜨거울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지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얘가 몇 도인지를 알려면 내가 손으로 잡아봐야 된다는 거야. 접촉을 해야. 그러니까 열 교환이 있어야 서로 두 물체가 접촉이 돼서 둘 중에 뜨거운 물체가 있으면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걸로 열이 이동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아 얘가 더 차가웠었구나, 얘가 더 뜨거웠었구나를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 평형을 이용하는 거지. 왜냐면 두 물체가 언젠가는 온도가 똑같아질 거니까 온도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제 그때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라고 한다. 요 개념이거든. 너무 좀 물리적인 개념이야. 사실은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는 시험 문제로 만들기에는 조금 오히려 이게 좀 버겁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 문제 던져주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두 교실의 온도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교실 A가 있고 교실 B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간단하게만 하고 넘깁시다. 이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교실 A가 있고 교실 B가 있는데 두 교실 중에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은지를 알려면 방금 내가 철봉 얘기했다시피 두 교실을 옮겨가지고 두 공기를 접촉을 시키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뭐 당연히 여기랑 저기 교실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 들어가 본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그 교실과 열평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때 이 양쪽 교실에다가 두 개에다가 이제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죠. 온도계를 설치해 놓으면 이 온도계가 이 교실 A와 교실 B와 각각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온도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온도가 변하고 있을 때 읽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읽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 열평형이 될 거라는 믿음, 그죠? 열평형이 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교실의 온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 연력학 영법칙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두 물체 고에서 저로 열이 이동하다가 온도가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병원 가서 온도도 못 재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과 온도에 대한 정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연력학 영법칙이다라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온도계를 이용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연력학 영법칙은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굳이 체크하자면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는 사실, 그죠? 왜냐면 저게 당연한 얘기인 게 운동 에너지가 큰 거,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지. 분자들의 움직이는 속력이 빠른 거. 이 친구들이 운동 에너지가 크고 저온의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 느린 거란 얘기죠. 둘이 이렇게 땅 충돌하면 당연히 빠른 놈은 좀 느려지고 느린 놈은 빨라질 거 아니야. 뭐 완전 탄성 충돌을 가정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날 거니까 빠른 애들은 점점 느려지고 느린 애들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한 이 긴 얘기를 계속 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열이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퉁 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혹시 문제도 잘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분자 하나당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온도와 열 개념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머릿속에는 열 평형에 대한 얘기만 들어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 정도 잡아주면
뭐 여기서 딱히 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연력학 1법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압력부터 가봅시다. 조심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몇 가지 좀 잘 봐야 역학적 에너지가 끝나서 이제 한결 수월한 건 사실인데 얘가 지난번에 초점이 막 안 맞던데 한결 수월한 건 사실인데 모르지 또 연력학이랑 상대성 이론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상대성 이론까지 좀 잘 잡아놔야 이제 전자기학 들어가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변수가 이제 그 선행이라든가 통합과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파트가 이제 마지막 파동 파트죠. 파동 파트는 너희들이 거의 선행을 한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럴 기회가 없지. 맨날 역학만 하니까. 그래서 파동 파트로 가면 거의 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거든. 거의 그렇지. 중학교 때 조금 배운 그 출렁거리는 그거 말고는 기억이 없을 거라고. 근데 파동 파트가 또 이제 새로 배우는 느낌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역학적 에너지 뭐만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된다. 아 그리고 이번 시험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들어갔던 학교도 있어. 여기 영화밖에 없나? 해성 봤지? 영화여고라든가 몇몇 학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 추가 적응만 할 거고 재연고는 지금 오늘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얘는 이미 여기 시험 봐가지고 재연고는 뭐 영상으로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튼 재연고는 나중에 추가 적도 할 거고 선덕이 이번에 상대성 이론까지밖에 안 들어간다고. 뭔가 이상해. 좀 더 나중에 그랬다 갑자기 뭐 그런 느낌이야. 전기력까지 나가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뭔가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들 니네가 압력을 잘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단위 면적당 글자가 왜 이러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기호로 써주면 압력을 P라는 기호로 쓰니까 단위 면적을 S라고 잡으면 면적을 A라고 잡든 S라고 잡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엔트로피라는 기호랑 또 겹쳐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요 식도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이 식을 변형한 F=PS라는 요 개념이 요 개념 좀 까먹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제 중간중간 종종 쓰일 건데 지금 내가 이거 굳이 뭐 변형할 필요도 없는 식을 변형해 놓는 건 요 힘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게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 계속 이런 것들 있었잖아. 알짜 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압력이 알짜 힘 쪽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피스톤의 양쪽에 막 탄성력, 용수철 걸려있고 막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처리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용수철이 걸려버리면 분명 탄성력이니까 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압력을 자꾸 거기다 들이미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그때는 이제 힘으로 싹 바꿔서 뭔가 개념을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굳이 또 흰색으로 써놓은 거니까 있지는 말고 있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압력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뭐 이 속에 이제 막 기체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실린더 속에 피스톤. 이 그릇처럼 생긴 게 실린더고 얘들아. 속에는 이 주사기 와닿다 하면 이게 지금 피스톤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기체의 압력이 얼마냐 뭐 이렇게 뭐 당연한 얘가 이제 멈춰 있어야겠죠. 물론 정지된 상황이겠지. 그러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항상 문제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지. 공기가 누르는 압력.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P0라고 잡지. P0 그러면 이제 대기압인데 이때 기체 압력은 가만히 이게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저 대기압이랑 기체 압력이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기체 압력 P는 대기압과 똑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무것도 압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봐봐. 여러분들 여기 문제 잘 풀려면 이 피스톤의 질량을 무시하는 거야. 피스톤 질량을 무시하지 않으면 피스톤의 질량 M까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아무튼 피스톤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얘가 가만히 멈춰 있다. 그럼 이 피스톤은 지금 힘의 평형 상태인 거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힘의 평형 상태인 거야. 압력의 평형이 아니고 힘의 평형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건 힘의 관계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F, 이건 PS잖아. 그죠? 그런데 대기가 누르는 대기압이 작용하는 피스톤의 이 면적이겠지? 이 기체가 위로 떠받드는 그 면적이 당연히 지금 똑같잖아. 위아래가 똑같아서 압력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힘의 평형이란 얘기야. 근데 저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압력이 똑같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거쳤다가 와야 되는데 그걸 애들이 거쳤다 오질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누른 위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어느 한쪽에서 누르는 이 면적과 이쪽에서 누르는 면적이 다른 피스톤이 있다. 여긴 넓은 피스톤, 이쪽은 좁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그럼 그때 당연히 힘은 똑같으니까 힘의 평형이지만 압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면적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라. 당황하지 말고 그 개념이 있으면 쫄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이네. 힘의 평형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힘의 평형. 학교생들이 가끔 힘과 압력을 구분을 못 짓는 애들을 이렇게 솎아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낼 때가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 질량 M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기체는 다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거는 뭐야? 피스톤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 질량 M자리가 올라가 있고 대기압은 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기체 압력 P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P0는 항상 들어가 줘야 돼. 얘를 빼먹으면 안 된다. 얘가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저 추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이 기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추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피스톤에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피스톤의 면적을 그 면적을 S라고 잡으면 당연히 추에 의한 압력은 S분의 mg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뭐야?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중력은 힘이니까. 그래서 이 면적분의 힘 개념 요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 조심 좀 합시다. 요거를 자꾸 애들이 잘 못 넣어요. 저기다 그냥 mg를 넣는 애들도 있고 그냥 m만 넣는 애들도 있다고. 환장하는 거지. 그렇지? 면적분의 힘에서 압력의 개념을 넣어야 된다. 뭐 여기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가만히 있대더라. 근데 또 추가 이렇게 해서 뭐 밑에 이렇게 해서 추가 또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 이런 그림도 가끔 종종 보이죠. 그럼 이 경우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위에서 누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누르는 거 말고 사방으로 작용하는 게 대기압이라고. 사방으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도 대기압은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는 대기압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쪽이고 이 추는 중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mg가 될 거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면적을 그냥 어떤 면적 S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때 기체의 압력 P는 기체는 어쨌든 기체들의 분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막 부딪히는 거니까 이 피스톤을 밑으로 누르고 있을 거라고 기체 압력. 그죠? 그럼 누르고 있는 기체의 압력 플러스 추의 무게에 의한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압력을 더하면 대기압과 같은 데죠. 무슨지 아나? 그러면 결국 P는 뭐가 됩니까? P0 마이너스 S분의 mg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항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얘랑 더한 게 대기압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막 대기압이 그렇게 센가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식 그대로 세워주면 된다. 그대로 세워주면 알아서 답이 나올 거니까 추까지 매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이상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식 그대로 세우면 된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 봤으니까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고난도 문제 풀 때 고난도 문제 풀이할 때 좀 다양한 개념 볼 거니까 하여튼 너희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피스톤의 용처에 매달리는 거야. 그냥 제일 짜증나죠. 용처는 이제 길이에 따라 또 힘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막 적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쓰냐 힘을 쓰냐 압력을 쓰냐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보일 법칙 뭐 다 알고 있죠. 보일 법칙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이건 이제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해서 내가 뭐 선행 관리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친구는 반드시 온도가 일정할 때 얘기죠. 온도가 일정할 때 성립하는 법칙이라는 거지. 온도가 만약에 변해버리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를 전혀 이룰 수가 없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고 이거 그래프 많이 봤죠. 이렇게 해서 PV 그래프 나오면 얘들아 이쪽 문제 있잖아. 그래프가 대부분 다 PV 그래프인 건 맞아. 한 90%가 이쪽 파트에서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다 압력 부피 그래프가 대부분이지. 근데 가끔 이거 축 바꿀 때도 있거든. 그 다음에 온도 부피인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온도 엔트로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이 뭔지 보고 풀어야 된다고. 그냥 막 달려들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T2 이렇게 해서 T1 이렇게 잡아주면 당연히 T1이 더 높은 온도. 그죠?
같은 부피인데 압력이 높다는 건, 그지?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높다는 건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위에 있는 그래프일수록 온도가 높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반비례 그래프, PV 그래프에서 반비례 그래프가 형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점들은 온도가 모두 똑같다. 만약에 이 그래프를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벗어난다면 온도는 변한 게 된다. 근데 요렇게 그대로 따라 올라갔다가 그대로 따라 내려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걸 등온 과정이라고 부르지. 온도가 안 바뀌었다 이거지 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샤를 법칙. 얘들아, 이 반비례 그래프는 몇 개를 그리든 상관없어.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계속 추가해서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뭐 한 개, 두 개, 100개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려주면 되는데, 다만 3교시 때 문제풀이 시간을 좀 만들려고 조금 마음이 급한데, 다만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기체가 A에서 찍해서 B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반비례 그래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제에서 등온 과정이라고 하거나 뭐 단열 과정 뭔가 알려줄 거거든. 그걸 보고 풀어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봤는데 등온이다 그러면 마음 놓고 그냥 반비례 그래프 상에 있는 거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단열이다 그러면은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휘어져 있다고 무조건 그게 온도가 일정한 건 아니라는 거니까 생각을 좀 하고 풀으시라고. 근데 왜 이렇게 높냐? 일컷이. 샤를 법칙은 뭐 딱히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볼 건 없는데, 역시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겠고, T분의 V가 일정하다. 요 개념이죠. T분의 V가 일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건이 하나 붙죠. 누가 일정할 때 누가 압력이 일정할 때 성립하는 법칙이다라고 했지. 압력이 변하면 저건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그래프도 그려주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려준 이런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가로축이 이제 섭씨 온도라고. 얘들아, 이쪽 파트는 기체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고 온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온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온도는 절대 온도로, 그죠? 거진다. 90% 이상은 절대 온도 개념이야. 섭씨 온도는 잘 안 씁니다. 근데 굳이 여기 섭씨 온도로 이제 그려주면, 부피와 섭씨 온도로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원점이니까 섭씨 온도로 0도가 절대 0도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부피가 0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 근데 물론 도달할 수 없는, 그죠? 실제로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기체가 있다가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샤를 법칙에 따르면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있던 물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는 마이너스 273도라는 건 도달할 수 없는 온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적인 0도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존재하는 온도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런 걸, 그치?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최저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것도 재밌지 않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더 추워지면 더 추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치? 절대 영도라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죠? 블라블라 떠들고 있다는 얘기지. 참 할 일이 없는 건지. 뭐 하느라 이걸. 난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이런 걸 연구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놀러 다니기 바쁘지 않나? 놀러 다니게. 이번에 거제도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수업 이제 한 주 미루면서 아싸 해가지고 3박 4일로 가족끼리 그 먼 거제도를 갔다 왔는데 큰 맘 먹고 갔더니 3박 4일 내내 비가 왔어.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루도 안 멈췄어. 할 수 있는 게 뭐죠? 거제도 같은 데를 갔는데 3박 4일 내내 비가 왔어. 애들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술밖에 없잖아. 뭐해? 뭐 나갈 수가 없어. 나가봤자 계속 비 맞고 다니는 거야. 아침 먹고 뒹굴거리다가 저녁에 또 회 떠다가 술 먹고 다음날 또 아침 먹고 뒹굴. 내려갈 때 6시간 올라갈 때 6시간. 와 대박. 근데 거제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요거 반비례는 이해하실 거고, 이거는
니네 화학을 배웠는지 화학을 기본적인 건 알겠죠. 이게 지금 0도씨 뭐 1기압 뭐 이런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기체의 몰수가 2배가 되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그럼 부피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 2배니까 부피도 2배. 그러면은 얘처럼 그래프로 여러 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샤를 법칙에서. 왜냐면 뭐 간단하게 뭐 새끼 보기를 줄 수 있으니까 잘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절대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는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몰수가 클수록 부피도 커지니까 점점 이제 기울기가 커지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친구죠. 보일-샤를 법칙.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일-샤를 법칙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쪽 문제 풀다가 문제가 좀 막힌다거나 잘 못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막막하다 싶을 때 이 친구를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주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있다. 그래서 보일-샤를 법칙 두 개 합쳐놓은 거죠. T분의 PV 한 값이 일정하다. 이 개념인 거죠. 얘는 이제 뭐 온도 조건, 온도 일정, 압력 일정이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지.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니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뭐 보일 법칙 되는 거고, 압력이 일정하다, P를 없애버리면 샤를 법칙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 물리에서 보통 이 친구를 일정하다고 할 때 어떤 상수값을 이상기체 상수라고 부르는 거지. R이라고 잡는 거고. 다만 지금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맡길 때마다 이거 떠올리라 그랬어. 이걸 떠올리면 문제가 풀려. 진짜로. 좀 이따 좀 몇 개 한번 보죠. 아무튼 간에 일정한데 뭐 이게 일정하다고 이게 영영 일정할 수는 없는 게 방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체의 그러니까 몰수 자체가 많아져 버리면 다른 조건은 가만히 있어도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몰수가 여기 곱해져야 된다. 몰수 n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PV 이퀄 nRT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상기체가 뭐냐? 이상기체는 이제 실제기체의 반대말입니다. 실제기체랑 반대되는 개념인데 왜 이상기체를 다루느냐? 당연히 복잡하니까 그렇죠. 실제기체. 대학교 3학년 이상 올라가야 배웁니다. 대학교 물리학을 전공하고도 한참 있어야 다룰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상기체만 다루는데 이상기체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없앤 거. 여러분들 역학 풀 때도 맨날 마찰 공기장을 없애고 풀었잖아. 그죠? 사실은 그거 어디다 써먹냐? 공기장 맨날 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상기체도 조금 이제 좀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종종 보여요. 출제율 한 30% 40%는 됩니다. 이상기체의 특징이야. 이상기체의 특징. 일단 분자의 크기. 그 다음에 분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무시하겠다고 하네요. 요거를 무시해버리면 엄청 단순해지지. 출제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종종 보인다는 거죠. 분자의 크기라든가 인력은 무시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아주 잘 따른다. 저거를 잘 지켜주는 선생님 그럼 실제기체는 보일 샤를 법칙 안 따릅니까? 저런 게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프가 비틀비틀하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온도를 온도를 아무리 내려도 액화, 그러니까 물로 변하거나 승화, 고체로 바로 변하거나 이런 거 액화, 승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 0켈빈에서 부피가 0이 된다고 가정하겠다. 0켈빈에서 부피가 0이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할게 뭐 이런 거지. 약간 부탁줘요. 내비도 나 건들지 마. 그 다음에 분자끼리 충돌할 때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한다. 충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손실되거나 뭐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면서 뭐 대단히 뭘 써먹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교과서라든가 뭐 부교재 뭐 이런 것들 보면 옆에 이제 추가 설명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가끔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학부생들이 그걸 그냥 한번 툭 던질 때가 있으니까. 실제기체의 경우 복잡하다는 얘기죠. 실제기체는 어떻게 하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라든가 인력 다 무시할 수 있으려면 그죠? 기본적으로 좀 분자량이 작은 친구가 부담이 없겠죠. 분자량이 작고 그다음에 밀도도 작은 친구가 좋을 겁니다. 밀도가 커버리면 아무래도 근접해 있다는 얘기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밀도가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밀도가 작으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온도가 높은 친구들이 좋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실제 기체가 이제 이상 기체가 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조건들이다. 뭐 잠깐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압력?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압력? 낮겠지? 낮은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뭐 이거는 굳이 여기 인력을 무시한다는 게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이 친구는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분자끼리 서로 당기는 힘,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중력으로 당기는 것처럼 지구가 우리를 중력으로 당기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갖는 거잖아. 그것처럼 얘네도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든. 근데 그 포텐셜 에너지, 그죠? 저 인력을 무시해버렸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쪽 기체 파트를 다룰 때 뭐 인력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지. 요 얘기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봤자 포텐셜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만 다루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는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내부 에너지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거든. 대학 과정에서 원래는. 근데 고등어 때는 포텐셜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원래 그 개념이 아닌데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파란색으로 참고사만 써준 거니까 개념 보충용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nRT 여기서 잠깐 출발을 좀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써주면 애들이 또 막 머리를 싸매고 또 하면 안 되니까. 파란색으로 쓰는 이유는 알고 있죠? 참고삼아. 내가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야. PV는 nRT인데 우리가 이제 볼츠만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건데요. 그냥 참고삼아 잠깐만 뭐 긴 얘기 아니니까. 볼츠만 상수는 이제 K라고 쓰고 R과 다른 겁니다. R은 이상기체 상수고 볼츠만 상수 K를 NA분의 R 이렇게 잡거든요. 설명 왜 해주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내부 에너지라든가 기체 분자 하나당 운동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잖아.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이제는 한번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볼츠만 상수 K를 NA분의 R 이렇게 잡는다. NA가 뭔 줄 알지? 오? 가실 미쳤나봐. 오늘 재연구 오지 말라고 해놓고 실장님한테 재연구 안 왔다고 연락하라고 했어. 또 왔네 저거. 아무튼 이건 아보가드로 수야. 뭔지 알죠?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n분의 r.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PV가 뭘로 바뀌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만 한번 봅시다. n 하고 여기 r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K, N, A 이렇게 되겠지. 맞죠? 여기서 n과 NA 곱하면 뭐게?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냥 잠깐 노는 거야 얘들아. 잠깐 5분만 잠깐 놀자고. 잘 놀고. 야 그래도 머진고 과정은 살아있나 보다. 근데 그거 다 역학파트야. 이제 선행발 끝났지. 누차 얘기했잖아. 역학생이 끝나면 선행발 끝나는 거야. 걔네도 맨날 역학만 해야 되냐. 선덕도 마찬가지고. 넌 도대체 얘들아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 뭐가 되죠? 총 개수가 나와. 아보가드로 수가 1몰당 개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개수는 보통 대문자 n 해서 총 개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NKT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어려운 거 없지? 그러니까 PV 이퀄 nRT인데 PV 이퀄 nKT도 되니까 K는 이제 괜히 볼츠만 상수를 하나 도입해가지고 지금 분자 개수 개념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총 개수 n이라고 하든 몰수 n이라고 하든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어쨌든 이제 온도 T에만 뭔가 지금 관련돼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 개념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게 이제 얘네 잠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걸로 어디서 했는데 분자들이 얘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력이 전부 하나하나 다 다르거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이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속력이 전부 다르니까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평균 값을 구한다고. 그게 이제 RMS 값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루트 n분의 3RT라고 유도 과정을 생략할게요. 요건 좀 굳이 좀 길어 이게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루트 n분의 3RT 이렇게 나온답니다. 저 R이야 좀 K 아니고. 그렇구나. 근데 m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아 모르겠구나. 분자량이야. m은 분자량이야. 그럼 분자량을 어떻게 몰수나 아보가드로스 개념으로 바꿀 수 없을까? 분자량. 혹은 분자 한 개당 질량? 분자 한 개당 질량을 소문자 m으로 한번 바꿔볼까? 아까 노는 거랬습니다. 이거 분자량. 그럼 분자 한 개당 질량을 m으로 한번 넣어볼까? 그럼 분자 한 개당 질량에다 뭘 곱하면 분자량이 되지? 아보가드로스 곱하면 되겠죠? 맞죠? 여기 NA분의 R이 보이네? NA분의 R은 뭐죠? 이거지? 볼츠만 상수?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가 됩니까? 루트 n분의 3 K T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보자. 그 다음에 분자 한 개당 운동 에너지 2K. 지금 느낌이 좀 와야죠? 분자 한 개당 운동 에너지 얘기를 왜 할까? 그죠?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지. 분자 한 개당 운동 에너지 어떻게 하면 될까? 2분의 1, 그 다음에 분자 한 개당 질량 m이니까. 그리고 루트 민 스퀘어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제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정리해볼까?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죠? 2분의 3 K T 이렇게 되지? 그죠? 요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거는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다. 노란색 써줄까? 요 결론만 좀 잠깐 좀 머릿속에 넣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분자 한 개당 온도 에너지는 여기 이거 상수니까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조심하세요. 절대 온도입니다. 그죠? 절대 온도야. 뭘 조심해야 되냐면 20도씨에서 40도씨가 됐다. 그러면 우와 온도가 2배 됐다. 온도가 2배니까 분자 한 개당 운동 에너지도 2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섭씨 온도니까. 이거는 절대 온도 바꾸면 얼마예요? 293켈빈이죠. 이거는 313켈빈이죠. 2배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절대 온도로 반드시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2배다 아니다, 뭐 3배다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인데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좀 중요하죠. 내부 에너지는 이제 U라고 쓰잖아요.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쓰는데 요건 얘네가 알아야 되는 거지. U는 분자 한 개당의 운동 에너지 2K에다가 분자 전체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분자 전체 개수 다 총 합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 2K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N 2K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써주면 뭐가 됩니까? N에다가 2분의 3 K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는 원래 뭐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맞나? 그럼 A분의 N 뭘까 이건 또? 전체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눴네? 그럼 뭐가 돼? 뭐 전체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눴어. 왜? 2분의 3 nRT 몰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여기서 분자 한 개당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U는 여기 있는 몰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겠지. 그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 친구는 오직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오직 몰수와 온도만 보면 내부 에너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라고 묻잖아 맨날 문제에서. 그걸 맨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몰수가 혹시 변했는지, 몰수가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기체를 더 넣어주거나 뺐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온도가 안 바뀌었다면 내부 에너지는 변할 게 없었다.
되겠죠 이거? 그거 요 얘기 지금 해주려고 계속 돌아오고 이만큼 돌아온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한 번은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보여준 거고요. 아 여기 칠판이 있구나. 아 이게 촬영하면 이게 불편하다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제 기체가 한 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기체가 한 일 해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W라는 개념 들어갈 것이고요. W 근데 이제 힘 곱하기 거리 하는 건데 그죠? 피스톤 해가지고 그 유도 과정 아마 한 번쯤 봤을 텐데 P 델타 V 이렇게 들어가는 거. P 델타 V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부피가 변한 거 압력에다가 부피 변한 거 곱하면 그게 기체가 한 일이 된다 해서 P랑 부피,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개념이 한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아래쪽 면적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죠? 들어본 거 같지? 그래서 저기서 PV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한 일이 양이 된다. 물론 저 PV 그래프가 뭐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도 있잖아. 뺑뺑뺑 돌고 사이클 순환할 때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도 가끔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한 일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은 이만큼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는 부피가 줄어들었네 해서 2를 받았다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결국 그걸 빼버리면 알짜배기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도형이 생겼든 간에 알짜배기 한 일의 양은 그냥 여기 이 도형 백매매 보는 도형 안에 갇힌 면적이 알짜배기로 한 일의 양이 된다.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 설명을 하면 애들이 이제 기체가 한 일을 구할 때 압력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부피가 안 변하고 부피가 헷갈려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부피가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부피가 변하고 압력이 일정하면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만약에 뭐 P0야. 근데 부피가 3V0였는데 V0로 바뀌었어. 그럼 기체가 한 일 W가 얼마냐? 라고 하면 압력 곱하기 그냥 이게 변하는 거니까 2V0 이렇게 해주면 2P0 V0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기체가 한 일을 그냥 쉽게 구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피가 안 변했어. 근데 압력이 변했어. 부피가 안 변했는데 압력이 변했어. 의미 없는 거지.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밀고 관계 없잖아. 그럼 한 일은 없는 거고. 압력도 변하는 건 어떡하나요? 압력이 변하는 거 이런 거죠.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한 거지. 그럼 이제 면적으로 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치? 그건 알겠는데 식은 어떻게 돼? 그건 이게 제 압력이 변해버리니까 적분을 해줘.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쓸 건 아니지.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는데 뭐 이상치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는 TV는 NRT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할까봐 하는 거죠. 그럼 저것은 NRT 밖으로 빼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I분의 F까지 V분의 1 적분해주면 이거 자연적으로 나오죠? 적분 배웠지? 그래서 VI분의 VF 이렇게 들어가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물어보지도 않는 거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압력이 변하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요령은 하나 있죠. 만약에 PV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왔어. 보세요. 이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변했다고 해요. 이거 그런데 한 일을 보기 디귿에서 한 일이 뭐 3P0 V0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못 구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 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런 패턴이야. 여기서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면 돼. 사다리꼴을 만든 다음에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봐. 그러면 분명 그 보기에서 얘 제시한 어떤 그 수치랑 맞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묻고 싶은 건 적분해 이게 아니고 이거에 비해서 빨간색 면적에 비해서 노란색 면적이 더 작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시한 것보다 작다고 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면적을 구해서 뭔가 하는 건 항상 뭔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된다. 혹은 뭐 여기를 이렇게 잘라봤더니 문제에서 제시한, 보기에서 제시한 그 수치가 요 사각형의 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노란색 면적은 이만큼 더 크잖아, 그죠? 그럼 더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다. 다르게 뭘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안 하셨다가 갑시다. 빡센데?